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야 하고 늘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죠. 사실 그러한 마음과 착한 선행이 제 인생에 어떤 큰 영향력을 주거나 결과로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착하게 살면 왠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억울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기적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양띠로 30살과 40살의 딱 중간에 머물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대한민국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6살이 된 딸아이 유나와 딸아이의 아빠인 남편, 이렇게 세 가족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 사연을 소개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지내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은 7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저희 가족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한순간에 아이와 저 단둘만 이 세상에 남았어요. 남편이 떠나게 되면서 저는 딸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떠나기 전 마련해둔 아파트가 남아있어 우리 두 가족이 살 공간은 남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 모든 경제활동을 다했던 상황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저와 딸아이는 앞으로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어서 막막했어요. 그래서 공과금도 아끼고 먹는 거 그리고 사는 것 등 생활 전체에서 절약을 하면서 아둥바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 가정주부로 아이만 케어하면서 살아온 저에겐 나름대로 자신이 있고 도전을 해볼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저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시고 간 엄마표 김치 레시피였어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오직 김치 하나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 역시 처음부터 김치를 담가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만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음식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오셨는데 아주 작은 골목에서 2사람 정도가 앉으면 딱 맞을 공간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규모를 들으면 그리 큰 식당도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가게였어요. 그곳에서 엄마는 나름대로 단골도 모으고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한 덕에 인지도도 높이면서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엄마의 김밥에 대해 인기를 끌고 입소문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엄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엄마가 직접 사서 판매를 하던 김밥이 아니라 김밥을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도록 제공을 했던 김치였어요. 김밥을 주문하게 되면 김밥만 먹기엔 다소 심심하다는 생각으로 엄마는 직접 드시고 가는 손님을 포함해서 포장을 하시는 손님에게도 꼭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를 함께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그 김치는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엄마가 직접 그날그날 담그셔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었고요. 다들 처음 저희 엄마가 운영을 하시는 김밥집으로 오신 후 김밥을 시키고 함께 나오는 김밥을 먹고 난 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밥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메인 음식보다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의 인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어머, 아줌마,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이 김치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저도 주문해서 먹고 싶네요. 아휴, 별것 없는 김치인데 맛있다고 해주니 고맙네요.
김치를 어디서 사오겠어요. 그거 그냥 제가 반찬으로 내어드리려고 직접 담근 거예요.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아줌마, 김치 맛 장난 아니에요. 지금 김밥집 하실 게 아니라 김치 사업 하셔야 되겠는데요? 금방 부자 되실 것 같은데? 이거 김치만 따로 판매 안 하나요? 좀 사가고 싶은데. 남들 다 해먹는 김치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냥 포장해 드릴게요. 드시고 좀 가져가고 또 오셔요. 김밥보다 훨씬 더 자기 주장이 강했던 김치 덕분에 엄마의 작은 김밥집은 한순간에 문전성시를 일으켰고 엄마의 김치를 먹어본 후 반한 손님들은 하나둘씩 몰리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참 웃긴 건 김밥이 아닌 엄마의 김치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단골도 생길 정도였어요. 심지어 김밥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기사님 역시 엄마에게 김치가 유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따로 김치만 주문을 하거나 일부러 김밥을 구매해 갈 정도로 이 지역에서 명물이 되었어요. 저야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해주신 김치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김치 맛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김치가 대단하다거나 맛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지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엄마 김치를 먹고 난 후에는 다른 집이나 음식점 김치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고급스러운 엄마의 김치 맛에 익숙해졌던 것이죠. 하루는 엄마의 인기와 인지도에 놀라워서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감칠맛이 다르다고 다들 좋아하잖아. 시원하고. 이건 우리 집안 여자들한테만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아무에게도 절대 안 가르쳐줘. 그런데 너는 엄마 딸이니까 때가 되면 너에게도 엄마가 가르쳐줄게. 지금은 맛있게만 먹으렴. 알았지? 엄마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 수준이 절대 아니었고 우리의 전통과 얼이 담겨있는 하나의 요리였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이 레시피를 전수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엄마의 김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장인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1년에 한 번 김장을 하는 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도 해요. 엄마의 김치 담그는 실력은 이미 소문이 난 상황이다 보니 우리 집 김장을 하는 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돕고 그 비법을 배우고자 집이 꽉 찰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와서 엄마가 담그는 모습을 본다고 해도 쉽게 배울 수 없는 부분이었고 늘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대목에 있어서는 엄마 혼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김치 레시피를 배울 수 없었죠. 특히 엄마의 시댁 식구들인 고모들 역시 김장을 하는 날이면 엄마를 찾아와 김장을 하면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그 손맛과 비율을 알아내려고 해도 쉽게 알아낼 수가 없는 통에 매번 허탕만 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아니 언니, 그냥 평소처럼 남들 다 아는 방법으로 김치 담그는 것 같은데 왜 언니 김치만 이렇게 맛이 다른 거야? 난 정말 매년 와서 하는 거 봐도 전혀 모르겠어. 비법도 비법이고 비율도 비율이지만 담그는 사람 손맛도 음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맛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니 무슨 음식이 마음까지 생각하면서 맛이 정해져. 그런 거 말고 분명 레시피 있을 거잖아. 이거 그냥 소금물 절대 아니지. 도대체 뭘 섞어 어떤 비율로 만든 거야? 맛이 완전 달라. 글쎄요. 이거 계량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전부 다 감이죠. 눈대중, 그리고 손맛이라고 해야 하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만들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니까요. 언니는 맨날 알려주면 큰일이라도 나는가 봐.
와서 매번 도와주고 하는데도 절대 안 알려준다니까? 정말? 매번 김장날이 되면 고모들이 찾아와서 엄마의 황금 레시피를 알아내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엄마는 늘 웃으면서 주제를 돌리며 요리조리 피해가셨고 덕분에 고모들은 평생을 와서 알아내려고 해도 제대로 된 레시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갈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나는 엄마의 딸이고 엄마와 함께 김장을 하는 그 당일 전날부터 김장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엄마의 손맛과 제대로 된 비법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었죠. 늘 동네 사람들 그리고 고모들이 와서 엄마에게 김치를 담그는 법에 대해서 묻고 또 물을 동안 저는 조용히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엄마 옆에서 절인 배추를 함께 절이면서 숙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방법이 몸에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요리를 잘하는 고수 옆에 몇 년간 수발을 들면서 요리를 배운단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엄마의 비법을 다 익혔고 그 손맛까지 함께 전수를 받고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의 김치 비법을 전수받아 김밥집을 운영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엄마 또한 제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보낸 후 대학 진학을 했고 그렇게 평범한 대학생으로 졸업을 한 후 공무원 준비 시작했어요. 전공이 명확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영부영 대학만 다니던 중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뭘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도망치듯 선택한 것이 바로 공무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열정이 넘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저 피할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제가 두각을 나타낼 린 전혀 없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낙방을 거듭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의 취업 성공과 동시에 연애 3년 만에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제 나이 29이 되던 해 결혼을 했고 1년 후인 30살이 되던 해 사랑스러운 딸 유나를 만나게 되면서 별것 없이 평범한 제 삶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우리 가족을 하늘이 샘을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출장을 다녀오던 남편은 교통사고가 났고 어떻게 손을 쓸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 두 모녀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전 다리에 힘이 쫙 풀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저와 딸 유나와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뭐가 그리 급했는지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후 저는 마음껏 슬퍼할 틈도 없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것저것 남편의 생전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하니 벌써 한 달이나 지나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아이 하나만을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지냈는데 사실 저 또한 제가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더 많았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막상 남편의 부재로 인해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딸아이를 신경 쓸 틈도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딸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 해놓고 딸아이를 신경 쓰지 못했다니 참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하죠. 그 당시엔 고맙게도 딸아이가 어떤 문제 없이 아빠의 부재를 잘 받아들이며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 딸아이의 상태는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싶어 했던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갔던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남편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이 무작정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을 땐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 길에 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단순한 사고 정도라고 생각했던 딸아이의 상태는 놀랍게도
심혈관 쪽 희귀질환 진단으로 이어졌어요.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작고 성장도 느리고 말도 늦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낸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은 저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줬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큰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아이의 질환은 심혈관이 매우 좁은 질환이며 그렇기에 늘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부재를 메꾼다는 핑계로 아이에게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했던 탓에 이런 몹쓸 병에 걸리게 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감정도 잠시 아이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빠삭했던 딸 유나는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까는 아야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병원 왔는데 오기 전부터 괜찮았어. 아니야. 지금 유나 많이 어지럽고 아픈 거야. 아프면 엄마한테 아프다고 말해도 돼. 엄마가 유나 안 아프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안 아파. 그래서 또 병원 안 와도 돼. 이제 겨우 6살인 딸아이가 철이 들어서 엄마가 속이 상할까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딸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돈을 벌려고 하니 뭘 해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후에는 남편이 모든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저는 육아와 집안일에만 전념을 했고 심지어 결혼 전엔 취업 경험도 없고 공무원 준비만 하다가 곧바로 결혼을 해버린 저였기 때문에 막상 경제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니 모든 것들이 다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에게 동화줄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고모의 제안이었어요. 고모들은 제가 남편을 잃고 난 후 어떻게 지내는지 물을 겸 연락을 하시고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렇게 찾아오신 상황에서 저에게 매우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고모는 남편의 빈자리가 클 것이라고 저를 위로하며 약 1달간 시간만 나면 저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고 유나를 봐주기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아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하니? 당장 유나도 아프고 얼른 네가 일어서서 애도 제대로 챙겨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얼른 돈도 벌고 해서 우리 유나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죠. 그래서 말인데 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상 해본 것도 없어서 막막하잖아? 쉽지도 않고 근데 애는 키워야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네 엄마 김치 레시피로 고물 한 가지 사업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엄마 김치로요? 엄마 김치는 그냥 김치인데 그걸로 뭐 사업이 되긴 할까요? 네 엄마 김치 동네에서 유명했잖니. 그리고 나는 못 따라해도 너는 딸이라서 그 레시피 다 알고 손맛도 있고 혼자서 하기엔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긴 한데 막상 시도하려니 쉽지가 않기도 한데. 그래, 내가 네 맘 딱 알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자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고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 어떠니? 당시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함께 해결을 해줄 엄마가 안 계셨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의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모에게 의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사업을 함께 하면서 저에게 사기를 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고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김치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엄마의 김치 레시피로 만든 김치 사업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잘 됐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점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택배로 배송까지 하게 되면서 규모는 날로 커지게 됐죠. 진작 왜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잘 되기 시작하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업 초기엔 고모와 저 또한 승승장구하는 사업에 기뻐하면서 수익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냈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익이 생기게 되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분명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직접 김치를 담그고 만들어내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고모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셨고 가족인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칠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믿고 지내왔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은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는지 점점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회사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공유를 해주지 않은 채 오직 김치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더라고요. 같이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제 레시피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도 권리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저를 배제하고 숨기는 기분이 자꾸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믿고 지냈어요. 분명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고모와 저 단둘이서 공동대표로 등록을 해두었던 사업이었는데 장사가 워낙 잘 되자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고모들의 가족들을 하나둘 회사로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그 상황마다 저에겐 마치 상황을 무마하듯 한 이야기를 할 뿐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어요. 고모부,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고모 뵈러 오신 거예요? 세연아, 고모한테 얘기 못 들었니? 오늘부터 관리이사로 일하기로 했는데 가족 사업이잖아. 내가 도와야지.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고모한테 들어보지 못했는데. 잠시만요, 고모. 당신 왔어? 저기가 당신 자리야. 앞으로는 저기서 사람들 관리하고 공장 돌아가는 거 총괄해서 보면 돼. 세연아, 오늘부터 고모부도 같이 일하실 거야. 네, 고모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니 너는 김치 품질 유지하고 만드는데 바쁘잖아. 네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일하게 하려고 하니 나 혼자선 워낙 힘들어야지.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네 고모부한테 와서 일해달라고 했어. 너는 아무 신경도 쓰지 마. 그냥 우리 가족들 다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 말고. 그래요? 그럼 그냥 일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서류상으로 지분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얼른 연구실 가서 김치 연구해. 나머진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바빠진 회사로 고모부를 총괄 이사로 임명해 일을 시작하게 하더니 시간이 흐르니 고모의 아들 그리고 딸까지 공장으로 와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고모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 다 잘 되려고 하는 일이고 어차피 일손도 모자라잖아. 가족이 해주면 좋지 안 그러니? 라는 말을 하며 가볍게 넘겼어요. 사실 저 역시 고모 가족들이라면 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진 않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고모 가족들을 믿고 사업 운영을 계속해 나갔죠. 그렇게 고모와 함께 시작한 엄마표 레시피의 김치 사업은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질 만큼 잘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일은 더 많아지고 바빠졌고요. 일이 많고 바빠지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익 또한 상당히 많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일은 일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돈은 똑같다가 심지어는 점점 그 금액도 줄어들더라고요. 경영에 대해선 전혀 터치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 넘기는 날들이 많았는데 별 이야기라지 않으니 점점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큰맘 먹고 고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모, 우리 김치 발주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서 공장 가동은 엄청나게 돌아가는데 왜 들어오는 수익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죠? 무슨 일 있나요? 어머, 너 지금 고모 의심하는 거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처음 공장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빚도 좀 진 게 있잖아. 그거 다 갖고 뭐고 하니까 수익은 나도 줄 돈이 적어지는 거야. 경영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고모 못 믿고 물어보니?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야기해 주셨으면요. 저도 대표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니 꼭 내가 못 빼돌린 것 같고 기분은 별로네. 고모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후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고 그 후부터는 고모는 대놓고 저를 배제하고 저에게 남길 수익금은 날로 줄이더니 결국엔 저 모르게 김치 레시피 특허를 내놓아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마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며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고모는 저를 비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네 김치 레시피는 특허까지 등록한 내 자산이야. 네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너 없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법적으로 대응해도 우리가 걸리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돈이라도 주고 나가 떨어지라고 할 때 조용히 나가. 다른 사람도 아닌 고모였고 믿고 의지를 했던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제 뒤통수를 친 고모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또다시 개털이 되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저를 본 순간 현실 자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고모의 계략으로 고모 가족들에게 소중한 엄마의 레시피도 뺏긴 채 또다시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할 고민을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도 없이 아픈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고모와의 김치 사업은 엄청난 배신으로 얻는 것 하나 없이 끝이 나게 되니 이제는 정말 제 눈에 뵈는 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고모에 대한 원망을 할 시간도 없이 일단은 어떻게든 애를 키워낼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했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던 저는 결국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하게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보조조리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받고 다행히 곧바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엄마를 닮아서 손맛은 여전히 좋고 고모들도 레시피 외의 손맛은 뺏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배워 꼭 나중에 내 가게를 새로 운영하겠다는 마음으로 입사를 준비했어요. 출근 전날 5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가 저에게 준 김치 레시피를 만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내가 바보같이 엄마 레시피를 고모한테 뺏겼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할게. 엄마, 나 괜찮아. 진짜 잘 살아볼게. 엄마를 닮아서 손맛도 야무진 내가 꼭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당신도 같이 지켜봐줘, 여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사람이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옆에는 없지만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짐을 했어요. 이미 고모에게 엄마가 남겨준 소중한 레시피를 잃었고 그렇기에 그걸 이용해 돈을 버는 건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저에게만 남겨준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여전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 실력을 뽐내고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출근을 한 첫날 제가 준비를 해야 할 식단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단연 겉절이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김치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했기에 겉절이라는 김치가 포함되는 건 당연했죠. 저는 가만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보조를 하라는 대로 하던 중 조심스럽게 주방장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혹시 너무 바쁘면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겉절이 한번 샘플로 만들어서 맛보여드려도 될까요? 소연 씨가요? 오늘 첫 출근 아닌가? 원래 보조는 음식 못하고 보조만 해야 해요. 음식 만드는 건 좀 더 승진해야 가능한 건데. 아, 그런가요? 제가 사회생활은 처음이라 몰랐어요. 주제넘게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 주방장님, 지금 그런 거 따질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아요. 겉절이 만들 사람도 없고 일손도 부족한데 해본다고 하면 일단 해보라고 하죠. 그래야 시간 안에 음식이 나가지. 아, 그렇긴 한데 서연 씨, 그러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샘플만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판단할 테니까. 이런 게 흔하지 않은데 오늘 운 좋은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주방 탓에 한 조리원의 도움으로 제가 김치를 직접 담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잘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샘플 정도의 겉절이를 담갔어요. 그리고 모든 조리원들이 시식을 해봤어요. 저는 혹시라도 안 좋은 반응이 있을까 눈치를 보며 그분들 눈치를 봤죠. 하지만 제 김치를 별 기대하지 않은 채 먹던 모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방장님 역시 별 기대를 하지 않은 채 맛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야, 엄청 맛있네? 소연 씨, 지금 이거 대량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네, 대량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세요. 그러면 소연 씨가 김치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김치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음식 나오는 데 집중해 주세요. 희망과도 같은 주방장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즉시 저는 겉절이를 대량으로 만들었고, 그날 점심 제가 만든 겉절이는 순식간에 완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내식당 김치가 너무 맛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그 김치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식당을 찾아오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자 주방장님은 입사 2일차인 저에게 김치 담당을 맡겨주셨고, 덕분에 저는 좀 더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김치가 입소문을 타서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맛을 보러 올 정도로 맛집이 되었고, 이런 소문은 결국 기업 회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날 주방장님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면서 조리원들 모두를 불러 모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날 회장님, 상무, 그리고 이사급 임원이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온다는 공지였어요. 그리고 주방장님은 저를 가리키며 요즘 우리 구내식당 김치가 제일 인기가 많아서 바쁘기도 하잖아요. 회장님도 그 소식 듣고 한번 먹어보러 오시는 눈치기도 하니까 이번엔 좀 더 신경을 써서 자신 있는 김치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저 또한 무려 회장님이 제가 만든 김치가 궁금해 구내식당까지 방문을 한다고 하니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엄마의 레시피 김치를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 회장님과 상무, 이하급들의 임원들이 정말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하고자 방문을 했고, 회장님은 조리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조리원들 불편하게 온 건 아니겠죠?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 김치 맛집이란 소문이 났더군요. 저도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오죽하면 외부 미팅을 하러 온 분들도 꼭 한번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니 우리 임원진들도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괜찮죠?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김치에 대해 기대를 잔뜩 하고 오신 것 같아서 꽤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김치를 맛보러 오신 것이지만 제가 직접 소개를 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치를 만들어 내어드린 후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주방장님이 저를 불렀고 저는 급하게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주방장님, 저 부르셨어요?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소연 씨를 궁금하다고 하셔서 불렀어요. 회장님, 이분이 김치를 담그신 김소연 씨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회장님은 손이 떨리는 모습으로 제가 만든 김치를 다시 먹어보고 김치를 집어들어 보시더니 제가 오자마자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기, 혹시 아줌마, 이 김치 누가 알려준 건가? 아니면 직접 담근 건가? 제가 직접 담근 김치는 맞지만 김치 레시피는 저희 어머니 것을 조금 변형했어요. 5년 전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 김치 하나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셨던 분이에요. 어머니. 그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요? 윤영자 숙자이십니다. 생전 처음 뵌 회장님께서 저희 엄마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회장님의 물음에 저희 엄마의 이름을 이야기해드렸고 그 이름을 듣자마자 회장님은 눈을 크게 뜨시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은 듯 온몸을 숙이며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는 몸을 숙이셨어요. 마치 큰 절을 올리듯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너무 당황스러운 회장님의 행동에 오히려 제가 더 놀랐고 고꾸라지듯 절을 하시려는 회장님을 저지하면서 말을 했어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내가 정말 당신의 어머니를 30년간 찾아다녔어요.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제 목숨까지 살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분의 김치 맛을 보고 단번에 알았습니다. 죽기 전까진 절대 찾지 못하는구나 포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내 방으로 와서 이야기하죠. 저도 궁금한 것이 많기도 하고요. 회장님은 저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다고 하면서 주방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그대로 회장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연의 소중함과 음식이 주는 엄청난 힘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회장님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기 앞서 회장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회장님의 어린 시절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상태로 부유하지도 못했고 가난한 집에서 팔남매를 혼자 키워내는 엄마는 늘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를 배불리 먹이는 일 또한 힘든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사는 게 전쟁과도 같은 시기였다고 표현하셨거든요. 회장님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신 상황이었고 회장님의 어머니 혼자 팔남매라는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딱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밭이나 들에서 딴 나무를 팔면서 그날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너무 많았고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은 어머니 혼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모든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먹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회장님의 어머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해대는 통에 지금아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영양실조 직전의 상태로 지내시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드실 음식은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 큰 아들이었던 회장님은 그런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어머니가 나무를 팔러 나가는 장에 자주 따라 나가셨는데 그 이유는 장에 나갔던 어머니가 혹시라도 쓰러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를 만나게 되셨다고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 역시 엄마가 어린 시절에도
저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를 판매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유독 마르고 약한 회장님의 어머니와 참 친하게 지내셨다고 했어요. 회장님 어머니가 늘 식사를 거르면서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누구보다 안쓰러워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더위 속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진 회장님 어머니를 발견하고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외할머니는 회장님의 어머니를 즉시 의원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 8이나 되는 애들 먹이느라 정작 자기는 피죽 하나도 못 얻어먹고 버티면서 사니 얼마나 힘들어. 엄마가 건강해야 애들도 사는 거야. 애들 못 먹을까 걱정이면 시장 나와서 나랑 있을 때만이라도 같이 먹어. 별건 없지만 같이 먹고 같이 살자고, 응? 외할머니는 회장님의 어머니에게 판매를 하는 김치와 점심을 먹으러 싸온 밥을 선뜻 내어주며 함께 식사를 해주셨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함께 장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회장님의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챙겨주셨다고 했어요. 회장님 역시 엄마를 따라 나설 때마다 외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김치에 밥을 먹곤 했는데 그때 그 소중한 김치와 밥을 나눠주던 것은 회장님과 회장님의 어머니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의 김치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엄마의 김치는 결국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린 보약이었고 감사함과 추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 뭔가 마음이 뭉클한 기분이 들기도 하면서 그 소중한 레시피를 잃어버리고 뺏긴 저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성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외에 애타게 찾아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등장 밑이 어두운 구내식당에 계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드디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다니 벅차네요. 제가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선행으로 인해 이렇게 저에게까지 과분한 칭찬과 감사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선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받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뇨. 저는 알게 모르게 또다시 그분들의 자제분인 소연 씨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는걸요. 구내식당 매출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게 다 소연 씨 김치 덕분이죠. 그러니 충분히 제가 보답을 해도 되는 상황이 맞지요. 그건 제가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니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듯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저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괜찮다면 소연 씨의 그 명인급 손맛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도록 가치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님의 의외의 제안에 저는 놀랐고 순간 매우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와서 가치를 부여해준다고 하더라도 더는 그 김치가 제 레시피가 아닌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확답을 하지 못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얼버무렸고 그 모습을 본 회장님은 빠르게 눈치를 채신 듯 질문을 하셨어요. 레시피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편히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남편이 몇 달 전 세상을 떠나고 고모들과 함께 김치 사업을 했다가 레시피 특허를 뺏긴 채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 손맛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더는 그 레시피를 가치 있게 저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회장님에게도 소중한 레시피였을 텐데 제가 망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김치는 예술이고 전통이고 역사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오직 명인급 손맛을 가진 소연 씨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고모님이란 분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레시피를 가져간 건 아닌 듯하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군요.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으신 후 분명히 가치가 있는 레시피에 대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시면서 레시피를 뺏긴 저보다 훨씬 더 화를 내며 이입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회장님이 은혜를 갚을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뺏긴 특허와 그동안의 수익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레시피 다시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회장님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도움을 구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의 레시피를 되찾아준다고 말을 하는 회장님의 말은 저에게 동화줄같이 느껴졌고 염치가 없지만 도움을 받아 엄마의 레시피를 다시 돌려받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확인한 회장님은 곧바로 사내 법무팀을 불렀고 사내 변호사와 저와의 만남을 만들어 그간의 모든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내 변호사는 저에게 궁금한 사항을 모두 다 듣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이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호사는 고모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어요. 사실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 유명하듯 고모의 사업체를 조사하면 분명 불법적인 부분이 존재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고모가 운영을 하는 김치 브랜드 사업체는 말 그대로 불법 그 자체였어요. 저와 초창기 운영을 해왔던 방식은 모두 사라졌고 가족 기업으로 많은 가족들을 유령 직원으로 둔 후 돈을 빼돌리고 있는 정황은 물론이고 탈세도 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어요. 무엇보다 레시피를 특허로 출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훔쳐 빠르게 등록을 하고자 했던 정황을 모두 다 파악했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서 민, 형사상 법정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임금과 수익금에 대한 반환도 함께 요구를 했고요. 제 이름으로 된 고소장과 소장을 받게 된 고모는 평생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저에게 직접 연락까지 찾아와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과 악담을 하고 갔어요. 야! 네가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고 어느 정도 챙겨준 건데 네가 그것마저도 뺏기고 싶어서 아주 미쳤구나. 감히 고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소장을 보내? 네가 이길 것 같니? 저는 제가 받아야 할 엄마 레시피를 돌려받고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돼요. 원래 다 제 거였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끼리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뭐? 사기? 그게 왜 사기야? 어머니 너네 엄마 레시피를 내가 받아서 한 건데 그게 왜 네 거야? 너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고모는 소장과 고소장을 받고 난 후에도 기죽지 않고 저에게 협박을 하러 찾아오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내 변호사 법무팀에서는 그 문제까지 포함하여 또다시 법정 대응을 시작하면서 고모를 합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호기롭게 소송 대응을 한다며 큰 소리를 치며 떠났던 고모 역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걸 느꼈는지 급하게 다시 저를 찾아와 싹싹 빌면서 상황 해결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소연아, 그날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기분이 나빴지? 내가 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네 아빠 생각하면 고모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가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그럼 되잖아. 제가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다시 고모들을 믿고 다시 시작을 해요? 저희 엄마 마지막 유산 같은 레시피 제대로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선처해줄 마음도 없고 용서해줄 마음도 없어요. 또 찾아오시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낼 거예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는 고모를 보니 남보다 더한 가족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면서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회장님 덕분에 전문적인 변호사 조력을 받아 결국 제대로 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고모를 향해 제대로 된 복수를 성공했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모든 걸 뺏기고도 대응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던 제 상황을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선행 덕분에 우연한 기회로 제대로 된 복수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모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제가 가장 원했던 건 엄마 레시피를 특허로 출원했던 사안에 대해 취소를 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었는데 제대로 된 대응으로 결국 돌고 돌아 엄마의 소중한 레시피는 다시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사업 운영을 하며 했던 수많은 불법과 탈세, 그리고 저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서 모두 다 형사 고소를 진행했던 탓에 아무리 대응을 한다고 해도 징역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도 받았어요. 레시피를 다시 찾게 된 것도 매우 감사한 일이었지만 회장님은 저를 대신해 고모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레시피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특허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자마자 곧이어 회장님은 레시피에 대해 제대로 된 특허 출원 등록을 도와주셨고 덕분에 저는 드디어 이 세상에 오직 저만 알 수 있는 엄마 레시피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야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았네요. 수연 씨만 괜찮다고 한다면 이 김치 브랜드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마케팅을 좀 하고 세상에 알리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를 도와주셔서 엄마 레시피를 찾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해도 되는지 솔직히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이것 아니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한번 일어서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김치 브랜드 대표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제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업 추진을 시작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제 인생에 없던 대기업 정규직 책임자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추진을 해준 회사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브랜드 개발의 핵심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됐죠. 동네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끌던 저희 엄마의 김치는 이제 나름대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세상 밖으로 엄마의 김치가 광고를 타고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자 정말 불이 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출시 1년 만에 부동의 1위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정도니 완벽한 성공과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엄마의 김치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왠지 묘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제는 어엿한 브랜드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아픈 딸아이를 잘 키우고 우리 두 모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니 저희 엄마와 남편이 살아서 이 행복을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엄마와 외할머니 모두 다 하늘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의 선행과 따뜻한 마음이 결국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건 당연했고 그 덕분에 세상에 단둘이 남은 딸 유나와 제가 고생을 하지 않고 살게 된 건 사실이니까요.
저 또한 이런 선행이 언젠가는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제 딸 유나가 저를 대신해 행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고모들은 저에게 레시피를 모두 뺏긴 것도 모자라 법적 대응을 하느라 벌어둔 돈 대부분을 소송 대응을 위해 소진을 했더라고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잃게 된다는 말이 있듯 결국 그들은 저와 저희 엄마 레시피를 팔아벌었던 모은 돈을 잃고 난 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제 더는 기댈 곳이 없어진 고모는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싹싹 빌며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애원했거든요. 물론 예전에 저라면 고모의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이 걸려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줬을 거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하고 배신한 그들이 보고 싶지도 않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에 저답지 않게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동안 저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오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엄마가 남겨준 레시피라는 보물이 있었고 저는 이 보물 덕분에 지금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 레시피를 딸 유나에게 때가 되면 전수를 해줄 거예요. 지금도 어린 유나가 제가 김치를 담글 때마다 옆에서 도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유나야, 이건 엄마가 우리 유나에게만 꼭 알려줄게. 우리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니까 우리 유나만 알고 있어야 해. 우리 유나가 엄마 가족이니까. 응,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엄청 맛있고 멋진 김치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럼 아마 우리 유나는 엄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 될걸? 게다가 우리 유나는 이미 다 배웠는데? 누군가는 이제 막 크는 딸에게 가르치는 것이 고작 김치란 이야기라며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김치를 먹지 않고 지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김치는 우리에게 큰 의미이며 특히 우리 가족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 가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멋진 음식을 만들고 전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